자, 세계 전문가들은요, 내년에 미북 협상 진전이 되는 데 대해 매우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문화일보가 그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한 매체가 27명의 국제안보 전문가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나갈 거다. 미국은 제재 조치를 이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대부분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내년에 미북 협상이 올해처럼 이렇게 극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거라고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그 이유로는 북한이 당장 핵을 쉽게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북한에 대한 세계의 제재가 강화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쉽게 해제되지도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7명 응답자 대다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임스 홈스 미 해군대 교수는 핵 보유국 중에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한 전례는 없었고 포기 이후에도 이를 안타까워했다. 즉 보유국까지는 안 갔지만 보유국이 되려다가 포기한 나라들도 다 안타까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의 핵 포기를 낙관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나 더그 밴도 케이터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북한이 여전히 2019년 말에도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고 미국은 제재를 지속해 갈 것이다. 그래서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19년에 올해 보였던 쇼도 2019년에는 못할 거다라고 보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시도를 하겠지만은 비건이 기회창이 점점 닫히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북한이 대화를 단절하고 도발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왜냐 하면 올 하반기쯤에는 이제 2020년이면 내년에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하반기부터 대선 캠페인이 시작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그 점을 겨냥해서 다시 도발로 복귀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또 극단적인 상황으로 던져놓고 딜을 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수많은 대회 접촉을 하겠지만 결과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다 했고, 김정은이 최근 최종 승리를 선언하는 등 북한의 호전성이 결국 한반도의 평화를 깨트릴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변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를 추진하는 한국과 제재로 돌아설 미국 간에 서로 이 궁합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문은 계속 북한과 대화를 추진할 거고, 이는 한미 동맹의 균열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강경화가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해서 미북 고위급 회담 날짜 접촉 중이다. 협상이 곧 활발한 국면으로 바뀔 거로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한이 이미 영변 핵시설 폐기를 밝혔기 때문에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야 된다. 이 강경화가 정말 전 국민의 간을 갖다가 붓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 여자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책임은 안 지으려고 1, 2월로 못 박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북 정상이 분명한 성과 내려면 실무 고위급 회담이 필요하고, 방위비 협정에 대해서는 총액의 이견이 있지만 동맹 유지하며 성과를 도출해 나가겠다, 하나만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한국의 외교부가 얼마나 엉망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조선일보는 지금 한반도 주변 사강과의 관계가 위태위태한데 이 사강 외교가 휘청이고 있는데, 지난 1년간 한미는 남북 협력 속도나 군사 합의서, 방위비 분담금 이런 부분에서
사사건건 이견을 보였고, 안에도 개판인데 위안부 징용자 이걸 넘어서서 최근에는 일본이 한국의 구축함이 관계통함입니까? 레이더를 조준을 했다. 이거는 무기를 사용하는 격이다 했고, 한국은 위협 상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속적으로 지금 강대강 대치라고 볼 수 있는 레이더 조준을 했다. 레이더 조준한다면 단추 하나만 누르면 그냥 미사일이 날아가지요. 그래서 일본의 해군 초계기, 해상 초계기에 대해서 자위대에 한국의 구축함이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면 유사시에 미군이라면 바로 공격한다. 한국은 광학 카메라만 사용했다는데 광학 카메라하고 레이더 조준하고가 서로 모를 리가 있겠는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최근에 갈 때까지 간 이 한일 간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에 이제 군사적 충돌까지 생기고 있는 역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한중 정상회담도 11개월째 열리지 않고, 중국은 아예 문재인을 지난번에 중국에 불러다가 혼밥시키고는 주워 패고는, 기자들 주워 패고는 그 뒤부터는 아예 그냥 방치를 하고 있고, 러시아하고도 지금 우윤건이가 이상한 데나 러시아 대사가 연루되고 지금 진전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운동권으로 가득 찬 이 지금 청와대나 외교안보 팀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이 4강 외교에 대한 나름대로 노하우를 처리할 이런 능력을, 비전을, 시각을 못 가지고 있고, 외교부는 그야말로 역관들, 통역기관 비슷하게 의전 처리 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나마 지난 9월 말에 있었던 차관 인사 이후에 고위급에서 미국 북핵통이 씨가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나마 전문가라는 임성남 1차관이 교체돼 버리고, 2차관에는 또 이태호 청와대 통상비서관이 기용되면서 외교부 장관 차관 2명, 3명이 다 비북 라인으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부 수뇌부에 미국 북한 라인이 사라져버린 것은 거의 처음이라는 거죠. 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꾸준히 그 외교부 주요 인사에서 북미 그리고 북핵 통을 배제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통들도 계속 배제를 시켜 왔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전 정부에서 미국 북핵 라인에 있었거나 위안부 라인, 협상 라인과 관계된 인사들을 전부 제거하고 있다는 거고, 정용 안보실장이나 이상철 안보실 1차장, 난감표 2차장 등이 미국과 정무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데, 외교부, 국방부, 고위직에도 미국 통이 거의 없다. 그래서 미국 쪽 인사들이 20-30년 동안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자, 폼페이오가 지난 9.19 평양선언 군사합의를 앞두고 강경한테 전화를 해서 거친 말을 한 이것도 결국 인프라의 붕괴로 해석되고, 체코에 가서 난리가 났거나 또 뉴질랜드에서 CVID로 얻어맞은 일들도 결국은 외교부가 최소한의 이런 일을 했더라면 나올 수 없는 낙제점적인 외교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외교 참사가 내년 2, 3월쯤 비핵화해서 터져 나올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미국은 1, 2월 달까지 북한에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보는 쇼를 하고,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이젠 이 북한 비핵화가 사기라고 선언하는 순간이 오게 될 거고, 그때 이미 망가진 한미일 공조를 복구하려고 하면 늦지 않았겠느냐. 청와대가 통역하던 여자를 이렇게 외교부 장관으로 내리다 보내놓고, 통역 외에 아무런 비전이 없던 사람이죠. 외교부에서 정식적으로 공부하면서 커 나온 사람도 아니고 실무를 닦지도 않았고, DJ 때 통역 잘해서 발탁되었다가 그냥 외교부에 설거머니 끼어든 사람인데요.
자, 이제는 외교부에서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됐고, 청와대 그늘에 가려서 존재감이 없는 강경화는 결국은 이제 일단 돌출 발언으로 세계 각국의 우사, 즉 창피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요, 북한은 적이다라는 표현을 국방백서에서 뺀다는 겁니다. 다음 달에 발간되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군이 적이라는 이런 말을 다 완화한다는 겁니다. 빼고요. 현재는 북한군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뺀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권은 갈 때까지 가고 있어요. 자, 이런 데 반해 일본 정부는 최근에 미국과 F-35 신형 그 전투기를 104대를 추가로 더 도입한다라고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좀 모자라면 국방비가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F-15를 한 40~50대를 미국의 중재로 제3국에 팔고 F-35 104대를 더 가지고 오고 온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생산이 중단된, 너무 비싸서 중단된 F-22를 미국과 일본이 일본에 돈을 대면서 새로 만든다. 그래서 지금 F-35, 그러니까 F-22의 보급형격인 좀 싼 F-35 스텔드기보다는 훨씬 성능이 뛰어나고 F-22보다는 조금 모질한 그런 스텔스기를 미일이 대량으로 생산하자라는 논의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을 지금 일본에다가 지금 던져주려고 하고, 일본이 거기에서 우리 일을 좀 많이 하자. 즉 일본에서 만드는데 미국은 뭐 엔진만 하고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좀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 F-35 104대 도입 중에 한 40대가 F-35A가 아닌, A는 그냥 한국이 40대산 활주로에서 뜨는 건데 40대는 F-35B로 항공모함에서 이착륙하는 수직 이착륙 이 스텔스 전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항공모함을 한 대에서 한 척에서 6척으로 늘리겠다는데 일본이 이 40대 정도의 F-35 수직 이착륙기를 확보를 하면 이걸 가지고 이 경항공모함 2대에 나누어서 20대씩 싣고 다니면서 대응을 하게 되면 중국이 항공모함 6척을 만들어도 일본이 대응할 능력이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면 일본과 미국은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는데 한국은 북한군이 적이다, 주적이다라는 개념까지도 지금 삭제하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요, 미국의 이 연방법원이 지금 오토 원비어 유가족에게 북한이 5억 100만 달러, 5,643억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1조 원 정도의 소송을, 징벌적 배상이 대부분인 소송을 부모가 냈는데 이 판사는 북한이 원비어를 억류하고 고문했고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사망케 한 부분에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판결을 했습니다. 자, 법원이 인용한 5억 달러는 북한 전체 무역액의 55억 불 좀 되는 한 10% 좀 되는 돈인데, 과거에 미국이 마카오에 이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이렇게 돈을 묶어놓은 게 얼마인가 하면 2,500불이에요. 그것 때문에 미북 갈등이 심화되고 2005년에 북한의 위패 때문에 마카오에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미국이 묶어놓은, 찾아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 2,500만 불이에요. 그 2,500만 불을 가지고 북한은 살점을 도려내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5억 불이면 엄청난 돈이지요. 자, 결국은 북한이 고문해서 원비어가 죽었다라는 걸 미국 법원이 인정을 했고, 자, 북한이 지금 소송에 응하지 않아서 미국에서 북한 측에 대리인이든 누구든 없는 상황에서 골석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1심에서 5억 불이 확정 판결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돈을 북한이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북한은 고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 노출된 자산이 지금 거의 없어서 이런 배상금을 가지고 압박을 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미국이 실제로 압박을 해서 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옵니다. 다만 북한이 해외에 숨겨놓은 자산을 찾아내서 이를 압류해서 배상금을 대신하는 방법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처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좌우간 이 지금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어서 최종적으로 굳어지면, 자, 지금 이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진전돼서 미북 관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미국 땅에 뭘 이렇게 좀 하는 순간에 곧바로 5,600억짜리 영수증이 날라들 수 있다는 거고, 또 미국에서 어떤 자산가들이 북한에다가 투자를 하는 부분에서도 이제는 앞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원비어 부모가 계속 같은 입장을 유지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지금 오토 원비어 부모의 판결의 핵심은 미북이 앞으로 화해해서 미국과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만들고 북한의 자산이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북한이 이제 대사관을 만들려고 미국의 워싱턴에 건물 살 돈을 갖고 오는 순간에 원비어 부모한테 압류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토 원비어 부모가 한국이 못해내는 일을 큰일을 해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또 이와 관련해서 하나 좀 웃기는 이야기를 하자면, 최근에 한국의 네이버나 다음 같은 기업들, 또 한국의 각종 공중파나 종편 같은 또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들, 인터넷판을 주로 많이 까는 언론들, 이런 언론들이 다 나서서 미국의 구글에 대해서 유튜버 때문에 많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 또 방통위가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다고 페이스북 미국 본사 조사를 갖다가 지금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 코리아는 지난번에 압수수색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트럼프에게 엄청난 구실을 줘서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에 대해서 유사한 이유를 들어서 지금 공격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내년 초에 페이스북 본사의 조사관을 파견해서 한국 관련 서버를 조사키로 했다는 겁니다. 자, 페이스북이 최근에 정보 유출을 당했는데 한국인 개인정보도 한 3만 5천 개 유출됐다. 그래서 페이스북으로부터 총 12만 1,000명분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 유출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서버를 직접 현장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외에 있는 이 서버들을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 여부를,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는 부분, 전번에 구글 코리아에 대해서 계속 탈세 문제를 제기하고 또 유튜버에 대해서 세무조사한다고 또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정권이 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도덕적인 문제에 해당되거나 양심에 해당되지 법률적으로는 불법이 아닐 수 있는 문제가 한국에는 불법일 수 있어요. 자, 이런데 지금 한국의 이 정권이 문정권에 이렇게 위배되는 이 보수의 농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유튜버에서 떠드는 공간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의 이런 유튜버 같은 기업들이 한국의 동영상 부분에서 완전히 그냥 다 장악을 해버리고 광고 시장도 장악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한국의 업체들이 빌빌 싸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등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튜브, 구글은 가만히 있겠어요? 페이스북은 가만히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 정부에다가 최근에 한국 정권이 중국처럼 우리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게 압력을 넣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면 미국 정권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미국까지 조사를 하러 와 서버를 그래 알았다. 우리도 법대로 하지. 공정 무슨 거래법이라든지 담합반지법 이런 것들 다 동원해서 미국에 들어와 있는 한국 기업들의 불법을 조사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한국이 더 다치겠습니까? 미국이 더 다치겠습니까? 자, 결국은 또 이 쓰리 쿠션으로 그러려면 한국의 은행이나 기업들 한두 개 세컨드리 보이콧으로 걸어버리라. 이 자식들이 한번 해보자. 아직 우리 맛을 보지 못했나. 이런 상황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 정권이 겁도 없이 매우 위험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 분쟁이나 통상 분쟁처럼 이런 기업들 간의 분쟁이 미국식으로 쓰리 쿠션으로 정치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한국 기업들이 큰일 날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는 짓거리가 하도 같잖아서 제가 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미친 개는 매티스가 아닌 트럼프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티스는 전쟁터에서만 미쳤지 실제로는 매우 차분했고 전쟁에서도 양식을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군이나 의회나 사회적 평판은 매우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매티스에 대한 평판입니다. 자, 참 앞으로 한국이 걱정이 되는데요. 한국은 외교부, 국방부 다 정신도 못 차리고 있고 전문가도 사라졌고 이렇게 가다가 제가 볼 때 큰 사단을 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